그 소장님께서 이제 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뭐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뭐 아도비 뭐 다 저도 100% 공감하는 진짜 알짜 같은 기업인데 저희 사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인데 특별히 뭐 테슬라에 대한 의견이나 전기차 업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매출 이익 그만 보고요. 사실 뭐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막 하냐 사실은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테슬라는 매출은 이렇게 올랐던 거고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작년엔 흑자 났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적자였거든요. 네, 뭐 한 15년, 20년 거의 계속 적자였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더구나 3년 정도 계속 이익이 났을 때 그걸 한다고 했는데 테슬라는 흑자가 된 지가 뭐 지금 난리 났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 분명히 적자 기업이었던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게 사야 된다라고 하는 고려 대상 기업이 아니었죠. 테슬라는. 그러니까 한 3년 전만 해도 재무적인 리스크가 많았고 계속 유상증자하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산업의 전기 자동차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20 그걸 본다는 것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산업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를 사실 안 본다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예측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미래를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그렇죠.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냥 그 기준에 의해 해당되는 거고 테슬라는 어쨌든 간에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뭐 이익이 20% 증가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테슬라는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고. 지금은 보시기에 경영 성과가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쌓였잖아요. 영업이익률도 2자리 숫자 나오는데 혹시 최 교수님, 최 소장님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아까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20% 정도만 보지 50% 100% 오르면은 그건 또 제외한다고 너무, 했었잖아요. 테슬라는 이게 매출이 뭐 이익이 난다라고 하셔서 그것이 이게 지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사야 돼 제가 제 기준에 의하면은 제가 들어갈 건 아니. 조금 좀 과도하고 나는 그 어떤 원칙, 그 디시플린을 되게 지키어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나는 디시플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2배 이렇게 막 가까이 오르는데 앞으로 그럼 4년에도 계속 2배가 오를까? 그거를 성장률은 둔화되겠죠. 뭐 그거를 제가 좀 믿을 수는 없어서. 근데 그러면 초 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 책 읽으시는 건 당연히 읽지만 뭐 정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찾으세요? 아니면 뭐 물건을 실제 체험을 하시거나 아까 보니까 일본 책들도 꽤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일본 책은 뭐 제가 일본어를 뭐 그렇게 뭐 읽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한문 일본 뭐 저희 세대는 한문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서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서점 가듯이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에서도 그냥 뭐 서점을 가고 그리고 미국을 가도 미국 서점을 가고 그렇게 어디를 가든 간에 서점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데서 서점을 가긴 가는데 중국에 있는 책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봐도 이게 한문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국 한문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뭐 유럽에서 뭐 프랑스나 독일 서점을 가서 보게 되면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건 그러니까 미국을 가게 되면 미국 서점 가는 거고 일본에 가면 일본 서점을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미국 서점이나 일본 서점을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쭉 훑어보게 되면은 거기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뭐 이렇게 뭐 게시된 거 보게 되면은 대강 무슨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보는 거니까 이게 이런 사고 방식이 있었네. 뭐 내용보다는 어쨌든 간에 다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었네. 뭐 그런 거는 좀 많이 좀 띄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나 뭐 웹사이트, 잡지 뭐 이런 것들 중에 특별히 보시는 게 있으세요? 뭐 아이디어 받으시면. 잡지는 사실 많이 봅니다. 잡지 많이 보고 신문도 종이신문도 보는 거고 인터넷 검색이야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종이신문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잡지도 많이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잡지도 저도 많이 도움이 되냐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뭐 잡지를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책을 보게 되면 어쨌든 분명히 인사이트나 뭔가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의사결정에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잡지를 읽고 이렇게 해야겠다, 신문을 읽고서 이렇게 해야겠다, 사실 그런 적은 별로 없고 네. 그 최신 지식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뭐 아마존이 어땠다, 우리 삼성전자가 어땠다, 무슨 뭐 매출이 오를 거 어쩌고 이런 건 있지만은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사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겠다. 그거는 잘 정보는 많이 얻지만 의사결정까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사야겠다, 팔아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책을 읽고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도 읽고 잡지도 읽고 신문도 읽고 뭐 인터넷 서핑도 하긴 하지만 정말로 의사결정에 저한테 도움을 주고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건 책에서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신문이나 사실 잡지를 좀 많이 보죠. 아니 책에 보니까 제가 소제목 중에 기억나는 게 유상증자에 당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유상증자가 이제 주주의 가치가 희석화되니까 이제 좋지 않다 그러고 또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어떤 뭐 특별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회사를 좀 피한다는 얘기세요? 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측이 무슨 뭐 이건 분명히 회사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막 유가가 그냥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럼 유가가 떨어지면은 그럼 이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이 되는 그래서 그거를 그 회사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자기 20 이외에 별개로 이제 그거 할 때 그래서 석유 국제 유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굉장히 이익이 많이 증가되고 실제로 도움이 늘어났고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올랐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상증자 그때 그래서 2년 3년 사이 한 3번 이상의 유상증자를 그러니까 국내 뭐 정유사 같은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유사 뭐 다 그거 있고 무슨 뭐 코스닥도 그렇고 어쨌든 한 3년 사이에 한 유상증자를 한 3번 정도, 세 번 이상 맞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가 폭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무슨 이게 예측을 한다, 예측을 하고 맞았다,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사업 구조 이익이 늘어난다, 예측을 하는 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유상증자가 돼버리면 이제 주가는 폭락하면서 확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유상증자를 몇 년 사이에 몇 번 맞아보고 또 이제 뭐 정부 규제에 의해 가지고서 이게 갑자기 막 하한가 치는 이런 케이스. 뭐 규제 리스크라 그러죠. 규제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그 기업이 무슨 뭐 사기를 쳤다 뭐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냥 막 하한가 떨어지고 뭐 되게 좋은 기업인데도 막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가 져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무슨 뭐 이게 무슨 허가가 뭐 이게 뭐 취소될 거라나 뭐 그런 게 떠가지고서 그래서 저는 이게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익을 예측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고 경제 환경에 맞춰서 이익도 되게 많았고 근데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회사 부정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회사 믿기가 어려우니까 부정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없는 기업부터 해야지 아무리 뭐 회사가 좋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일단 지쳐야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그 기업이 얼마나 뭐 시장에서 뭐 좋으냐, 뭐 매출이 얼마나 이익이 좋으냐, 뭐 이익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걸 보통 위주로 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 기업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기업이고 이게 딴짓을 안 할 기업이냐, 이게 정말로 이게 회사가 이게 매출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냐, 아니면 뒤에서 딴짓하는 회사냐. 딴짓하는 회사면은 아무리 매출 이익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피해야 되는 주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유상증자 건도 한 그냥 몇 번 계속해서 사서 제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해서 올라가는데 유상증자 때문에 그냥 이렇게 꼬꾸라지는 케이스가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 창구로는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내가 의사결정을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하는 게 소액주주, 소수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 경영인들이 되게 둔감하죠. 별로 관심이 없죠. 되게. 그렇기도 하고 참 타이밍이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올라갈 때 뭐 그때 하거나 하면 좋은데
묘하게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갑자기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면은 꼭 요때 하더라고요. 이게 유상증자를 그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게 된 게 그냥 평소에 이렇게 돼가지고서 회사가 좀 어렵다 아니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도 유상증자하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당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른 또 소제목 중에 기억나는 게 이게 돈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0 룰도 너무 40-50% 성장하는 거는 나는 피한다. 좀 더 한 20-30%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실제 그 실전에 적용을 하세요? 아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카지노 책을 썼다고 했는데요. 카지노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까요? 가장 최고가 뭐냐고 하게 되면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돈을 잃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어떤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돈을 그냥 다 날리는 케이스. 네, 근데 사실 카지노에 많습니다. 그 뭐 칩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칩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울에 올라가면 뭐 차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외국 갔으면 뭐 먹고 살거나 나머지 여행비나 해당되는 거. 그리고 강원랜드 갔으면 강원에서 먹고 자고 서울로 돌아올 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카지노에서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막 흥분하고 하다가 그 돈까지 전부 다 날려버려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차가 그 차를 몰고 갔는데 차가 거기 그냥 뭐 잡히고 저당 잡히고 하는 케이스가 그것까지 전부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게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VIP한테는 원래 카지노들은 대출도 또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되게. 그래서 일단 자기가 가진 돈을 이게 그렇게 잃게 일단 그거는 뭐냐면 일단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돈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진짜로 이제 타격이 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새로 자기 뭐 기운이 돌아온다, 자기 운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 주위에도 주식으로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망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0이 된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부도나 근데 웬만한 주식에서 그렇게 되는 케이스는 없고 떨어진 폭락하면 20-30% 폭락한 이런 경우는 이제 수축하게 발생하지만 갑자기 그냥 막 10만 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0이 된다 이런 케이스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신용을 쓰든 뭘 쓰든 해가지고서 그냥 가진 돈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케이스가 사실 주식으로 망한다는 건 그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도 보면 서학개미들이 3배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방송에서도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읽게 되면은 이게 일단 저는 그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케이스에서도 가진 돈을 전부 다 이거를 베팅을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것이 그게 최악인 상황인 것이고 그건 진짜 최악이고요. 네. 주식 같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도 이게 그 원금을 다 날릴 정도로 이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식에서 계속 버티면은 이제 손해는 본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어쨌든 뭔가 이게 좀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되면 돈이 다 날아가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그것만은 그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고 그것만 없으면 어쨌든 간에 이게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종목 고를 때도 하여간 너무 성장성이 높고 리스크가 많은 것은 피하고 그거보다는 조금 적정한 리스크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그래서 한 20% 플러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높은 성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성장하면 이게 이렇게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고 그래서 수익이 일단 망하지 않는 거, 돈을 버는 것보다 망하지 않는 거 이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이 나한테 큰 돈을 해줄 거냐라기보다는 이게 나를 망하게 할 거냐 아닐 거냐. 일단 망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망하지 않게 버틸 수 있는 이게 있고 거기서 수익인 거지 수익을 추구하다가 이게 망해버리는 그거는 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저도 우리 소장님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비트코인을 좀 일찍 국내 내국인 측은 되게 눈을 뜨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2013년 그것도 아까 이제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네. 2013년도에 우리나라 비트코인에 대한 책이 처음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서 그거를 읽고 그때 뭐 책이 그 제가 보니까 뭐 넥스트 머니 비트코인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책이었던 거고요. 그거를 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도 가끔가다 기사는 떴었던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네. 신문이나 잡지에서 읽는 거 보고 투자 결정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케이스는. 근데 책을 보고 나서 이거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거래소가 생겼고요. 거래소가 생기면서 그 비트코인을 그때 사게 됐었던 거죠. 실제 그러면 성과가 상당히 좋으셨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일찍 사서 그럼 아직까지 대부분 다 보유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수익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그 당시 가격이 한 50만 원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 살 때 20개를 샀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어느 정도 액수인지 그냥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5천만 원에서 이제 20개면 10억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사실은 그 사이 뭐 약간 뭐 조금 더 사자 해서 좀 플러스된 것도 있었고 이더리움이나 그런 것도 좀 하긴 했었고 그렇긴 했지만 가장 주된 거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상화폐 중에는 비트코인을 주로 하시고. 근데 그때 비트코인. 생각했던 그 논리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있어서 뭐 그때 그래도 가장 투자하신 걸 보면서 거 아니에요? 가장 놀랬던 거, 가장 딱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공급이 딱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도 이제 공급이 고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단 경제학과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공급이 고정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품은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금 같은 경우도 공급이 고정됐다고 하지만 금도 계속 채굴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부동산이 이게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서울에 있는 이런 데나 고정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뭐 그린벨트가 계속 개발된다거나 뭐 지방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강남의 땅, 명동의 땅 이게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 프라임 거지. 부동산만 이제 공급이 한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가 오르는 이유도 사실은 그게 강남이 딱 고정돼 있던 공급이 그렇죠. 수요가는 많지만 공급이 그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그건 정말로 프로그램적으로 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딴 게 무슨 뭐 이게 공급이 고정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늘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도 화폐를 늘린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냥 우리 더 발행하지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로 해서 계속 더 발행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발행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정말로 딱 공급이 딱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인가 이제 끝나죠 공급이 채굴하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언제 그거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뭐 지금 나중에는 그냥 무슨 뭐 1년에 100개 무슨 뭐 1년에 50개 1년에 2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그런가요? 근데 뭐 1년에 그 100개 올라가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공급이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에 해당되는 건데 그때 논리는 2,100만 개인데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2,1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넘을까 안 넘을까? 2,100만 명은 넘을 거라고 봤고 그러면은 가격이 이게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싶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2,100만 명만 넘으면은 이거는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그 당시는 이제 뭐 비트코인 화폐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막 이랬던 거고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런 나라가 한 나라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사용한다고 하자.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GDP가 이제 3천억 불 이런 정도 가격이었던 거고요. 그거를 2,100만 개로 다 나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GDP에 해당되는 거를 그 금액을 이제 화폐로 사용된다고 하기에는 그게 좀 그 비트코인에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비트코인 2,100만 개로 우리나라의 GDP를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은 이게 비트코인 하나에 10억 이상이 돼야지 이게 우리나라의
그 GDP가 이게 비트코인으로 이게 네네. 환산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한 5천만 명 정도가 이게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고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이게 표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 하나에 못해도 정말로 그냥 10억 정도가 돼야지만이 네. 이게 화폐 가치로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부동산 뭐 강남의 부동산이 뭐 10억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비트코인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시 그 화폐로 그러니까 사용한다면. 미국에서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그 부동산 사고 팔고 뭐 모게지도 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화폐처럼 사용한다 이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렇죠. 나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 미국 GDP에서 이게 화폐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몇십억이 나오는 거고 30억, 40억 이상의 돈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정말로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 당시에는 1억은 분명히 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에 사셨는데 예, 그 당시에 50만 1억은 원에. 간다 예, 그래서 1억은. 이제 계속 버티고 2017년도 잘 버티시고 지금까지. 근데 여기 보면 2024년에 이제 더 폭등을 그 이후로 할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나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그 반감기 때마다 이제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 폭등했을 때 그리고 이제 2021년에 폭등할 때도 사실은 그게 반감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전에도 항상 반감기 때마다 이게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희 독자를 위해서 반감기 설명만 한번 해주시면 네. 반감기는 이제 비트코인이 생산이 되는데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렇죠. 네. 예, 네. 그 생산량이 시스템적으로 네네. 그 동안에 이제 뭐 1년에 뭐 만 개가 생산되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반감기가 지나면 1년에 5천 개만 생산이 네네.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이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2014년 할 때 그 반감기가 되면 그 다음에가 이제 2016년이 반감기고 네네. 2020년이 반감기고 2024년이 반감기고 근데 생산량을 보게 되면 2016년도 아직은 좀 많이 생산되는 것 같고 2020년 때도 반감기가 지났지만 어쨌든 간에 생산량이 좀 네. 되는 것 같고 2024년에 다시 한번 반감기가 되는데 네. 그때부터는 생산량이 이제 이 정도는 굉장히 2,100만 원 기준 굉장히 소수다라고 예. 그때부터는 늘어나긴 늘어나지만은 이 정도는 이제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때 2024년 이후에는 공급이 정말로 이제 수직적으로 그동안은 공급이 고정됐다고 하지만은 이게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게 되면 2024년도에 정말 수직과 같은 네. 된다고 봤고 그때가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많이 올랐죠. 2017년, 2022년 그때 오르는 것도 예상보다 훨씬 올랐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할 때 2024년 정도 그때 반감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수직과 비슷하게 되는 거고 그때는 이게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죠. 그거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거고 아까 보유 종목 중에 뭐 엔비디아, 뭐 아마존, 뭐 알파벳, 구글 이런 게 보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는데 팔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년, 10년 그 주가 상승을 보면 그 사이클에 풀로 다 보통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되게 잘했던 내가 옛날에 제 책에도 적었던 타이거 같은 데가 이 길게 버티고 그러면서 풀리 먹는데 넷플릭스 아마 거기 뭐 2012년, 13년부터 다 투자 많이 했는데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좀 줄여야 되는지 버티고선 유혹이 있을 때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과정에 항상 그 조정이 있잖아요. 뭐 몇십 %씩 빠지는 조정이 있고 또 이제 다시 그걸 극복하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런 걸 판단을 하세요, 냉정하게? 제가 이제 가장 좋은 건 그거잖아요. 주식이 오를 때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때 팔고 요때 사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면 다시 팔고 네. 사실 그게 되게 불가능하죠.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던 거고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서 팔고 이렇게 됐을 때 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때 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서 못 사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결국은
못 사죠 바닥에서. 예,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서 제가 상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렸는데 그렇죠, 그렇죠. 놓쳐버린 케이스. 네, 네. 저도 압니다. 저도 제 펀드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 많았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팔고서 나중에 다시 사자라고 팔았는데 이때 못 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돼버린 케이스가 사실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따라가면서 다시 옛날 판 가격보다 고점에 사지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되면 이제 이건 좋은 기업이다. 앞으로 오를 거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못 사게 되는 거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예, 그렇죠. 못 사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계속해서 실패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NC소프트도 10만 원에 사서 계속 오를 거다. 옛날에 이제 몇 년 전 그때 오래된 걸 10년에 사서 15만 원에 팔았고, 근데 이게 갑자기 50%가 올랐잖아요. 근데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일단 팔았고, 그러고서 이렇게 돼서 다시 30만 원 되니까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못 사겠더라고요. 네. 제가 14만 원에 판 거를 30만 원에 살려고 하니까 네. 못 사는 거고. 근데 그게 뭐 지금은 이제 40만 원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100만 원까지만 갖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으면 그냥 가지고 가야지. 버티고. 예, 예. 그냥 이렇게 돼서 예. 떨어졌다, 폭락했다. 근데 앞으로 다시 이렇게 될 거지. 어쨌든 지금은 이렇다. 이때 팔 거냐, 계속 갈 거냐. 이거는 그냥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때 팔고 이때 못 사고 이렇게 된 케이스가 좀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떨어지건 말거나 예. 제가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게 되면 이제 파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가자라고.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의 장기 전망에 원래 생각했던 거랑 실제 변한 게 하나도 없으면 주가가 네, 20-30% 조정돼도 전혀 꼼짝 안 하고 그냥 버틴다. 그냥 어차피 간다. 다시 주가는 캐치업을 할 테니까. 그게 언제까지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기준이 아까 20%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4년에 20%씩 하면 4년에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4년에 2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베일리 기퍼드랑 비슷하시네. 예, 4년에 2배니까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뭐 지금은 더 떨어질 수 있고 지금은 또 폭락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4년 후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4년 후엔 2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나오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타기도 좀 하세요. 물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물타기 하려면 돈이 계속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돈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조금 떨어지면은 사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네. 물타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없는 이제 케이스가 대가가 많죠. 워런 버핏이 최근에 이제 기업도 사는 거 보면 역시 현금이 많은 분들은 이럴 때 이제 사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현금이 많으면은 그거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는 현금이 현실적인 네, 애로. 현실적으로. 전반적인 뭐 본인의 포트폴리오 성과 그다음에 이제 주식 관련돼서 성장주 20-20 뭐 꼭 그 20-20은 아니지만 그 정도 언저리에 있는 좋은 기업들 고르는 방법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 그 청취자 구독자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 최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질문 빠뜨린 것도 있고 그럴지 모르니까 당부 말씀이나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마지막에.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뭐 한 몇 년 전에 2018년에 이제 20억이 됐을 때 그때 제가 50억이 몇 년 후에 되겠다라고 상상을 했었냐라고 하게 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 했지만은 도무지 안 그려졌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제가 옛날에 뭐 1억 가지고 할 때도 이게 10억 10억을 내가 이렇게 하면 10억이 되겠지라가 그려졌냐고 하게 되면 사실 방법이 사실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저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거고요. 그런 거. 근데 그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를 때 또 많이 오르죠. 예. 이렇게 올라서 되는 거라서 일단 저 스스로도 놀라는 것이 이런 게 이게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돼서 그냥 갑자기 몇 년 사이에 2배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아무리 그게 합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계획을 짜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미리 예상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냥 막 데이 트레이딩하고 오늘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도 이런 식으로의 방법으로도 이게 가능한 거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투자에 해당되는 것이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안 된다고 하거나 무슨 뭐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이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 희망이 이게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 오늘 그 최 교수님, 소장님 너무 저 솔직한 진솔한 얘기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구독자, 청취자들이 많은 도움, 지혜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하여간 저희가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